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GitHub 쪽에 가보시면은 지금 제가 저기 리드미 쪽에 아직 링크는 안 해놨는데요. 자, 문서들 모아놓는 도큐멘테이션 안에 제가 4강 쪽 컨텍스트 API 문서 올려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인데, 이 문서 보면서 이제 저희가 컨텍스트 API 관련된 거 잠깐 이제 먼저 이론적인 부분들 이야기 좀 하고서,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다이어리 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쪽에다가 설정 기능 좀 하나 붙여보고, 아무튼 이 컨텍스트 API 쪽을 먼저 좀 오늘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 API는요, 이제는 리액트에 추가가 된 지가 좀 돼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이제, 뭐, 도입을 뭐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미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뭐, 충분히 많은 이제 예제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미 여러 가지 예외에 대한 것들도 뭐 아무튼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리덕스를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덕스를 쓰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모백스가 굉장히 강렬하게 강렬하게 이제 워낙에 이제 쓰기가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뭐 바벨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컨텍스트 API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 컨텍스트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어떤 전역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리덕스를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들 고민을 하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리덕스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어도, 혹은 모백스를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어도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컨텍스트 API가 뭐 저는 이제 컨텍스트 API 쪽을 사용을 하다가 혹시 이제 뭐 리덕스나 모백스 쪽에 있는 특정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컨텍스트 AP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역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리액트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16 버전대에 들어와서 추가가 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컨텍스트가 공식적으로 추가가 된 거는 이제 16 버전대에 와가지고 추가가 됐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 리액트 팀에서 컨텍스트 같은 그런 이제 뭐 전역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작은 컴포넌트,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 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페이스북 사용을 하실 때 페이스북에서 그 리액트가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뭐 좀 까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제 아무튼 지금도 페이스북은 그 사이트 전체가 리액터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일부 부분이 이제 리액터로 만들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작업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기보다는 뭐 아예 SPA 형태로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리액트로 만드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아무튼 개발팀에서도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API를 만들어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작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를 즉시적으로 웹에서 표시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앱 전체가 리액터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좀 트리 구조, 이거보다 훨씬 거대한 트리 구조가 되겠죠. 트리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 안에 여러 개의 자식 컴포넌트와 그 아래 자식 컴포넌트들이 쭉 만들어지는 이런 그 트리 구조의 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트리 구조의 돔 형태가 서로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된다든가, 이쪽 컴포넌트에서 저쪽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이 부모 컴포넌트와 그 밑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 간에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는 props라는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props를 넘겨줄 때 뭐 함수를 넘겨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차일드 컴포넌트가 이제 이 부모 컴포넌트, 페런트 컴포넌트 쪽에 데이터를 넘겨줄 수도 있고, 요 가까운 관계에선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차일드 컴포넌트와 그 동일한 뎁스상에 있는 차일드 컴포넌트, 이 둘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면은 직접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부모 컴포넌트를 통해 넘겨서 다시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트리를 타고 넘어다니면서 데이터를 원래는 주고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조가 커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만 해도 총 이제 그 세 번째 뎁스, 제일 밑에 있는 요 네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뭐 우리가 편의상 A, B, C, D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여기 B 컴포넌트하고 C 컴포넌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트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트리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이 B 컴포넌트의 페런트를 올라간 다음에 차일드의 차일드로 내려와야 B하고 C하고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기본 돔 트리만 있을 경우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데, 어차피 그 돔 형태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지만 컨텍스트 API는 이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사각형의 영역 안에서는 굳이 이 돔 트리의 구조와 상관없이 이 프로바이더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뭐 트리 구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트리 구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돔 트리 구조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혹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원 데이터 한 군데만 변경을 하면은 그것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곳들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컨텍스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한 컨셉들은 동일합니다. 모백스를 사용을 하든 리덕스를 사용을 하든 컨텍스트 API를 사용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근데 컨텍스트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 얘가 이제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요. 리덕스는 리덕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덕스에서는 이제 뭐 그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좀 그런 프레임워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고, 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형태가 이제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련의 이제 뭐 자료들을 찾아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컨텍스트 API는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막 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제 그런 뭐 좋게 얘기를 하면 자유도가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쁜 쪽으로는 굉장히 좀 그거를 허들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컨텍스트 API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금 이 설명 듣는 거가 조금 뭐 대략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오늘 사용을 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할 그 보일러플레이트 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거 이론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좀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냥 뭐 매번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보일러플레이트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내려가서 그거 먼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액트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컨텍스트 API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의 설치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이제 16.3 버전을 3버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것들을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자, 그 가장 상위 리액트 라이브러리인 이 리액트 안에 크리트 컨텍스트라는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트 컨텍스트를 실행을 해주면은 이런 컨텍스트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바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단일 파일 하나 안에서 내지는 이게 뭐 한 컴포넌트 안에서만 컨텍스트를 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앱 컨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냥 사용이 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다른 파일들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항상 이 두 가지 프로바이더 그리고 그 밑에 컨슈머 이 두 가지 이제 객체들이 그 안에 생성이 되고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바이더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앱 컨텍스트를 만들게 되면 앱 컨텍스트 안쪽에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성한 거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 밑에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이 프로바이더라는 건 앱 컨텍스트 안에 있는 프로바이더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실제 이 프로바이더는 이 컴포넌트로 이런 식으로 돔 구조 안에 컴포넌트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는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 상에서 보면은 이 파란색의 이 영역, 파란색의 이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더로 선언한 이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 지금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에서만 이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원하는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 영역만은 나는 이제 프로바이더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원하는 위치에서 이제 내가 이 영역 안쪽에 이 컨텍스트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태그 형태로 필요한 컨텐츠들을
감싸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app.js라고 불리거나 혹은 뭐 index.js, entry.js 같은 이름을 가진 가장 루트 엘리먼트 쪽에 이제 감싸는 형태로 저희가 그 내비게이션을 할 때에도 루트 엘리먼트 쪽에다가 이제 세팅을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감싸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컨슈머는요, 이제 컨슈머는 그 영역을 감쌌을 때 그 영역의 안쪽에서 컨텍스트의 값들을 실제 표현할 수 있게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객체. 그러니까 컨슈머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 뭔가를 소비하는 뭐 그런 뭐 소비자 할 때 그 컨슈머랑 표기는 똑같은데 그런 객체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바이더와 똑같이 앱 컨텍스트 안에 컨슈머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들어있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태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태그로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안에 함수형 컴포넌트로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함수형 컴포넌트 안쪽에서 필요한 이제 그 값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슈머가 있는 이유는요, 이게 그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컨텍스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표시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예를 들어 지금 아까도 ABC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번에도 ABCD라고 이렇게 했을 때 B하고 C만 컨텍스트가 사용이 되고 실제 A하고 D는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B하고 C만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수신하고 A하고 D는 수신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성능 최적화를 하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애들만 딱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슈머, 그래서 프로바이더, 컨슈머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쌍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바이더로 영역을 만들게 됐을 때는 이 프로바이더의 바깥쪽에는 컨슈머를 만들어 봤자 실제 그 프로바이더 안쪽에서만 수신이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선언된 컨슈머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혹시 이제 이 프로바이더를 조금 다른 위치에 다른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컨슈머를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리액트 문서 쪽에 보시면은요, 대부분 이제 컨텍스트를 쓰실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이쪽 문서, 요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그 한글 문서 제공되는 쪽입니다. 이제 번역기를 돌린 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쪽에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쭉 보시는 게 일단은 좋아요. 일단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가 하나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텍스트로 쪼개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컨텍스트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컨텍스트도 그 역할별로 조금씩 쪼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뭔가 이 UI에 관련된 것들과 사용자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테마 컨텍스트랑 유저 컨텍스트 같은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감싸서 표현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app.js, 여기에서는 이제 app.js를 예로 이제 들어놨는데 앱 컴포넌트, 제일 이제 루트 컴포넌트 안쪽에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컨텍스트의 데이터가 커진다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그 컴포넌트를 만들 때 컴포넌트가 이제 테마 컨텍스트하고 유저 컨텍스트의 컨슈머를 모두 받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프로필 페이지라는 거는 두 개의 컨텍스트를 모두 다 수신하는 그런 컨슈머가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나눠 놨을 때에는
뭐 이제 이거는 UI에 관련된 거고 사용자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테마 컨텍스트만 수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테마랑 전혀 상관없이 사용자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유저 컨텍스트만 참조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컨텍스트들을 이제 여러 개의 컨텍스트로 쪼개는 거는 작업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루어지는 경우일 거고, 초기에는 이제 앱 전역에서 사용이 될 어떤 글로벌 데이터 일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이 프로바이더도 그렇고 컨슈머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좀 번거롭고, 그리고 그 이제 자꾸 매번 찾아서 사실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주 쓰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이 형태로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컨텍스트 만든 다음에, 어차피 컨텍스트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는 무조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구조분해 할당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로바이더, 컨슈머 이런 식으로 아예 꺼냈습니다. 꺼내다가 놓고, 그래서 그 꺼내다 놓고서 컨슈머는 이렇게 앱 컨슈머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상수 하나 선언을 해서 담아 놓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앱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 프로바이더는요, 실제 렌더되는 내용이 위에서 이제 만들었던 이 컨텍스트 안에 있는 프로바이더를 렌더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이런 하위에 있는 객체들 다 표시를 하는 이런 칠드런들을 바로 출력하는 형태로 렌더들을 만들어 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테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앱 프로바이더가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스테이트에 업데이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 이렇게 그 함수 형태로 하이어드 컴포넌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컴포넌트를 직접 입력받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실제 앱 컨슈머를 선언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로 입력받은 이 차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그려주는 이런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예시를 만든 다음에, 지금 요 구조를 보시고서 이제 뭐 작업을 조금 이제 해보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요 구조가 좀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이 구조가 조금 아리까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실제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 리뷰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전부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서 다른 파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자, 그 루트 엘리먼트인 앱.js 쪽에서는 이렇게 앱 컨텍스트를 임포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다 감싸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사용을 할 때에는, 자, 이 위에서 컨슈머를 사용을 할 때는 그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뷰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상관없이 클래스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 원래 작업하던 것들도 그대로 작업을 하고, 함수형 컴포넌트도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곳에서는 이렇게 앱 컨텍스트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선언하고서 최종적으로 익스포트하는 그 전 단계에 이렇게 with 앱 컨텍스트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끔 우리가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이 보일러플레이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만 해서 넣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작업을 했던
다이어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미니 다이어리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이제 작업을 추가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디렉토리 이름은 컨텍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제가 appcontext.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다이어리 만들었던 프로젝트 기억을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다이어리 쪽 같은 경우에 뭐 작성을 하고 읽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작성하고 읽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설정 페이지를 하나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설정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텍스트 크기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앱 안에서 사용되는 곳들에다가 이제 뭐 지금 목록하고 상세하고 작성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쪽에다가 저희가 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직접 지정을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은 설정 페이지에서 이제 좀 크게 크게 값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앱 전체에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능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파일 복사를 해서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앱 프로바이더 이제 복사를 해서 넣고 나면은 여기에 그 앱 컨텍스트 파일 안에 앱 프로바이더 선언하는 부분 안쪽에 스테이트가 하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에다가 제가 폰트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본 폰트 사이즈를 뭐 좀 크게 한 16 정도, 많이 안 큰가요? 한 16 정도 뭐 이렇게 잡아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앱.js 쪽에 가면은 앱.js에 이제 이 앱 컨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 임포트를 해서 앱 프로바이더라고 만들어서 컨텍스트 안에 앱 컨텍스트 안쪽에 이제 앱 프로바이더 디폴트로 익스포트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앱.js에서 기본적으로 그 앱 컨테이너 출력하고 있는 이 부분의 바깥쪽에다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도 컨텍스트에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뭔가 로그인을 했을 때만 보여지는 페이지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증에 대한 처리가 뭐 추가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컨텍스트를 제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저희가 세팅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 페이지는 기존에 여기 그 폼 페이지를 좀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여기에 자, settings.js라는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기존에 스테이트 하는 거랑 컨텐트 안에 있는 내용들 딱 비우고 나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여기에 이제 타이틀 정도에만 설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 놓고요.
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자, 인풋을 하나 넣고요. 인풋 하나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풋 안에 자, 밸류를 집어넣는데 인풋 안에 밸류는 여기에 이 프롭스 안에 컨텍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함수형 컴포넌트니까 프롭스를 바로 이제 받아올 프롭스를 위쪽에다가 프롭스 안에 컨텍스트죠. 이 컨텍스트 있게 받도록 해서 여기 컨텍스트 안에 폰트 사이즈를 밸류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온체인지 텍스트 했을 때에는 여기에 잠시만 줄을 좀 바꿔서 작성을 할게요. 여기에 텍스트가 올 건데 컨텍스트에 업데이트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이 폰트 사이즈에 텍스트를 반영을 하는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에다가 뭐 글꼴 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앱.js로 돌아가서요. 지금 여기에 세팅 페이지도 저 안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세팅즈라고 만들어진 페이지스 안에 세팅즈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고 이걸 앞쪽에 다른 페이지들과 마찬가지로 헤더 표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내비게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세팅즈가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저번 주 진행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셔야 할 텐데.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록 쪽으로 가가지고요. 목록 쪽에 가면은 자, 목록에만 헤더를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이제 헤더 안에 보면 레프트, 바디,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에도 뭔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저희가 아무것도 그냥 안 넣은 상태로 거의 대부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이트 태그 안쪽에다가 버튼을 넣어서 근데 버튼 안에 뭐 아이콘으로 넣어도 되고 저는 텍스트로 해가지고 설정이라고 그냥 설정이라고 써져 있게 설정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에서 이 설정을 프레스 했을 때 할 일은 프롭스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 이용을 해가지고 세팅즈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좀 해서 그럼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iOS 시뮬레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쪽에 이제 설정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 UI는 좀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여기 아마 테두리가 없는 그냥 일반 텍스트로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설정 쪽으로 들어보시면 이제 설정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연결이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 세팅의 컨슈머 설정해주는 with 앱 컨텍스트를 빼먹었어요. 어쩐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팅즈 같은 경우에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 함수형 컴포넌트고, 함수형 컴포넌트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익명인 상태에서 익스포트 디폴트를 하게 해놨는데, 저희가 이거를 자 변수로 선언을 해가지고요. 자 세팅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에 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 세팅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익스포트를 하도록 만들고, 자 아까 프로바이더가 있으면은 컨슈머가 있어야 되고, 컨슈머를 쉽게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 컨텍스트 앱 컨텍스트 안에 with 앱 컨텍스트란 이름의 자, HOC 하이 오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놓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또 제가 뭘 틀렸죠? 제가 세이브라는 애를 여기 저장 버튼을 제가 밑에 푸터에다가, 이 페이지에선 푸터를 안 쓸 거니까 세팅에선 푸터를 아예 뺄게요. 제가 아까 함수는 지우면서 이걸 놔뒀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정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밸류에다가 텍스트 인풋의 밸류에다가는 스트링을 넣어야 되는데 넘버가 넘어왔다고 워닝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 표시를 할 때에는 토스트링을 해가지고 표시를 할 땐 토스트링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앱 컨텍스트에 넣을 때는 사실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인트로 다시 파싱을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시를 다 할 공간이 없네. 자 그래서 글꼴 크기가 16, 근데 이제 이거를 뭐 14 정도로 이렇게 줄인다든가, 지금 컨텍스트에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희가 뭐 딱히 뭐 저장 같은 거를 안 해도 여기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자 일단 이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세팅에다가 아예 먼저 추가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스타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텍스트 부분에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컨텍스트에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넣어보면은 여기에 글꼴 크기가 14로 할당이 되면은 바로 여기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이쪽에 있는 텍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저장 버튼을 따로 만들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따가 요거는 함수를 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입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워가지고 값이 없어졌을 때 그때에 대한 처리를 따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일단 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적용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설정을 한 이 글꼴 크기를 적용을 할 곳들은 여기 있는 목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세라든가 뭐 이런 쪽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목록에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목록 와보시면은 다이어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익스포트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자 앱 컨텍스트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그 안에 있는 with app context라는 함수를 쓸 거고, 여기 이제 다이어리 리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컨텍스트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쓸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뭐 밑에 이 새 글 작성하는 이 버튼 쪽에도 그러면 적용을 해줘 볼까요? 여기에도 똑같이 폰트 사이즈 해가지고 this의 props의 컨텍스트, 이쪽은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props 직접 선언을 해서 컨텍스트 안에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버튼 안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적용을 해서 폰트 사이즈를 this의 props의 컨텍스트의 폰트 사이즈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 자, 내친 김에 뷰에도 다 해줘 봅시다. 뷰는 또 함수형 컴포넌트니까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해서 with app context 해서 여기 이제 자, 요거 VS 코드가 친절하게 임포트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export default diary view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스타일을 저번에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컨텍스트 위에 요거를 프롭스에서 컨텍스트 쓰겠다 선언을 해 놓고서 컨텍스트에 폰트 사이즈 이걸 3개 항목에다가 전부 다 적용을 해 놓으면, 자, 처음 로드 했을 때는 지금 이 설정까지 지금 전부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불러왔을 때 기본 값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크기를 크게 아예 티나게 엄청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목록에도 적용이 되고 밑에 버튼에도 적용이 되고, 버튼은 사이즈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넘쳤네요. 쟤는 다시 나중에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들 들어가서 제가 여기 저장을 안 했나요? 자,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뷰, 제가 텍스트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넣어서 이거는 다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컨텍스트를 이 텍스트들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컨텍스트의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 안쪽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에 다 동일한 사이즈의 폰트를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된 거는 제가 여기 바로 추가를 해가지고요. 미니 다이어리에 컨텍스트 추가라고 해서, 자, 이것들 바로 올려둘 테니 요 코드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넣어 놓게 되면은 이 설정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앱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폰트 사이즈만 가지고 했지만 뭐 전체적인 뭐 앱의 이제 테마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뭐 다크 모드 뭐 이런 거를 넣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스타일에서 지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뭐 다크 모드에 대한 설정 같은 거를 추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 있는 뭐 이런 컨텍스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내용들도 추가를 해보셔도 좋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컨텍스트만 이용을 그러니까 컨텍스트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 정도만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형태의 보일러플레이트는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게 신규 프로젝트 세팅을 할 때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곳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곳에다가 저희가 추가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콘텍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초기 설계에 포함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뭐 이미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만들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이런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전역적인 데이터 처리가 좀 필요해졌다라고 할 때 도중에라도 좀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걸 선호를 해서 저희 뭐 실제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이 쓰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은 앱 컨텍스트 쪽에 이거 지금 복사해온 내용 중에서 딱 차이가 나는 건 요거 추가한 거밖에 없어요. 필요한 거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 거고, 일단 작성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 이제 앱 컨텍스트에 대한 이 리뷰, 코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고 한 거는 좀 작성을 해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